쌀 세 가마에 이 계집을 내놓겠소. 데려갈 사람은 얼른 나서시오. 한겨울 공주 장터 한복판에서 32살 먹은 여인이 쌀자루 값에 팔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꼭 쥐어져 있었고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품속에 감춰진 장부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윤치문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쌓아 올린 재산이 어찌나 많았던지 논밭만 300마지기의 창고에는 쌀가마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80칸 기와집 마당에는 100년 묵은 배롱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붉은 꽃이 담장 너머까지 흘러넘쳤고 그 아래에서 하인들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지요. 하인만 25명이요. 마구간에는 준마가 3필이나 있었습니다. 공주고을에서 윤진사댁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윤치문이라는 사내는 얼굴은 그럴듯했으나 속이 텅 빈 사람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키가 훤칠하니 걸어다니면 한양 도령 같았지만 머릿속에는 풍류와 술자리밖에 없었지요. 아비가 물려준 재산으로 벼슬길에 나서볼 생각은 않고 날마다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지요. 사내 대장부가 돈 걱정을 하다니 그건 상놈이나 할 짓이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만석군의 재산이 워낙 두둑했으니 감히 입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이 집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내 강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은 같은 공주 땅 강생원의 외동딸이었지요. 강생원은 한때 공주에서 이름난 객주를 운영했으나 흉년이 겹쳐 가세가 기울었고 순덕이 18배 시집 올 때는 이미 빈털터리가 된 뒤였습니다. 시집 오던 날 아버지가 순덕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순덕아, 아비가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뭘 받았다는 게냐? 장부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고요. 강생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속여도 숫자는 못 속이는 법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이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시집 온 첫날부터 순덕은 장부를 꺼내 들고 안살림을 챙겼습니다. 쌀 한 돼, 간장 한 종지도 빠짐없이 적었지요. 하인들의 옷감 지급, 논밭 소장료, 제사 비용까지 한 푼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윤진사댁 안주인이 살림을 어찌나 야무지게 하는지 저 집은 쥐도 한 톨 못 빼먹는다더라. 가난한 집 딸이라 돈에 밝은 개지. 하긴 저 양반에겐 저런 아내가 딱이야. 순덕은 칭찬해도 흉해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 부엌을 돌보고 낮에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저녁에는 하인들의 일과를 점검했지요. 남편 윤치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죽상을 올렸고 바깥에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와도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면 장부 앞에 앉아 줄어드는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이 얼마나 깊고 서늘했는지 옆에서 바느질하던 하녀 분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님,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세요. 순덕이 고개를 들어 힘없이 웃었지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무서운 거지. 분이는 24살 먹은 작은 체구의 하녀였습니다. 둥그런 얼굴에 눈이 까맣고 코가 작았지요. 겁이 많았지만 마님에 대한 정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순덕이 시집 올 때부터 따라와 14년을 곁에서 지켰지요. 그런데 순덕은 살림만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따로 적어둔 장부가 한 권 더 있었지요. 공주 일대 물가 변동, 계절별 작황, 한양과 삼남 지방의 물산 흐름, 소금과 약재와 곡식의 시세 변화. 안살림을 하면서 몸으로 익힌 세상 돈의 흐름을 빼곡하게 적어둔 장부였습니다. 왜 그런 것을 적느냐고 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순덕 자신도 왜 적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피가 시키는 일이라고 막연히 느끼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 무렵 공주 저작거리 어귀에서 객주를 운영하는 마행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58배 등이 약간 굽은 사내였지요. 얼굴이 널쩍하고 코가 크며 주름이 깊었지만 장사 이야기만 나오면 가늘한 눈이 매처럼 날카로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왼손 검지가 반마디 잘려 있었는데 젊은 시절 도적에게 당한 흔적이었지요. 이 마행수는 순덕의 아버지 강생원과 젊은 시절 함께 장사를 했던 동무였습니다. 강생원이 가세가 기울어 세상을 떠날 때 마행수에게 편지를 남겼지요. 딸아이에게 장사를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 내 딸이 찾아가거든 외면하지 말아주게. 마행수는 그 편지를 전대 안쪽에 접어넣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마행수가 윤진사 댁에 물건을 납품하러 갔다가 순덕과 마주쳤지요. 순덕이 납품 목록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따지는 모습을 보고 마행수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강생원의 딸이 맞구만. 저 눈빛, 장부 다루는 손놀림. 장사꾼의 피가 흐르고 있어. 마행수가 물건을 내려놓으며 불쑥 한마디를 던졌지요. 안주인마님, 장사에 재주가 있으시구려.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돈이란 건 말이오. 아끼기만 해서는 늘지 않는 법이오. 돈은 물과 같아서 흘려야 불어나는 것이지. 순덕이 멈칫했지요. 흘려야 불어난다고요? 마행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언젠가 아시게 될 거요. 순덕은 그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돈은 흘려야 불어난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았지요. 시집 온 지 14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윤치문이 한양에 볼 일이 있다며 열흘을 비웠지요. 순덕은 언제나처럼 보따리를 싸주며 노잣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지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무슨 볼일이 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사내 일이야. 안주인은 안살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20날이 지나서야 윤치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지요. 가마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붉은 비단 휘장을 들이운 가마에서 내린 것은 22살 기생 연홍이었습니다. 분홍빛 비단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 가마에서 내리자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지요. 눈이 길고 올라가 묘한 교태가 서렸고
도톰한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사향향이 은은히 번졌습니다. 하지만 연홍의 눈 속에는 교태만큼이나 깊은 셈법이 숨어 있었지요. 윤치문이 큰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댁 식구다. 안방 옆 별채를 내어주어라. 순덕은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분이가 순덕의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떨었습니다. 마님. 순덕이 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 순덕은 장부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장부 위의 숫자들이 일렁였지요. 그 숫자들 사이에서 순덕의 눈이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이었지요. 이 집의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흐르는지 14년간 적어온 기록이 빼곡한 장부였습니다. 며칠 뒤 순덕은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뒷방에서 연불만 하는 분이었지요. 작은 체구에 흰 머리카락을 쪽으로 올리고 늘 회색 무명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간혹 한마디씩 던지는 말에는 날이 서 있는 분이었지요. 어머님, 서방님께서 첩을 들이셨습니다. 박 씨가 염주를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내가 첩을 두는 거야 흔한 일이지. 내가 속이 좁으면 안 되느니라. 순덕이 고개를 숙였지요. 예, 어머님.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덕의 등 뒤로 박 씨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지요. 순덕아. 예. 사내가 제 발로 데려온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제 발로 이 집을 삼키게 두어서는 안 되느니라. 순덕이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열려 있었지요. 눈을 감고 있는 줄 알았으나 다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연홍이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돈이 물새듯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이 1벌, 2벌, 10벌. 산호비녀, 옥 귀걸이, 진주 목걸이. 매달 한양에서 짐이 도착했고 그때마다 연홍의 방에는 웃음꽃이 피었지요. 윤치무는 기분이 좋으면 아예 한양 큰 주점에서 기생 수십 명을 불러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의 눈치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안주인 순덕의 말이 곧법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연홍의 심부름을 먼저 받들었습니다. 윤치문이 입버릇처럼 말했기 때문이지요. 연홍이가 불편해하면 내가 불편한 거야. 알겠나? 하인들은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안주인 마님의 밥상은 뒤로 밀리고 연홍의 별채에는 산의 진미가 먼저 올랐지요. 어느 날 연홍이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순덕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안방에 사뿐사뿐 들어와 앉더니 왼쪽 볼에 보조개를 찍으며 웃었지요. 마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순덕이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안방이 별채보다 넓잖아요. 서방님께서 안방에서 주무시고 싶다 하시는데 마님이 별채로 옮기시면 어떨까 해서요. 분이가 옆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감히 첩이 안방을. 순덕이 분이의 팔을 잡아 앉혔지요. 그리고 연홍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연홍의 눈이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계산이 들어 있었지요. 순덕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옮기지요. 연홍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렇게 쉽게 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지요. 어머,
마님이 정말 넓으시네요. 연홍이 나간 뒤 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어떻게 이럴 수가. 안방은 안주인의 자리인데. 순덕이 조용히 말했지요. 분이야, 방은 방일 뿐이다. 자리란 건 엉덩이로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지키는 건데요? 순덕이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숫자로 지키는 거다. 분이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다만 마님의 눈이 장부 위를 훑고 있었고 그 숫자들이 점점 빨간 선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것만 보였습니다. 한 달 뒤 순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번 달 쓰신 돈이 작년 한 해 치와 같습니다. 윤치문이 코웃음을 쳤지요. 그래서 이 속도라면 3년 안에 논밭을 팔아야 합니다. 뭐야, 겨우 그 걱정이야. 논밭이 300마지기인데 3년이면 어림도 없어. 장부를 보시면 됐어. 윤치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아녀자가 이래라 저래라야? 넌 그 장부나 끌어안고 있으면 돼. 순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아서는 순덕의 뒤통수에 윤치문의 말이 날아왔지요. 원래 가난한 집 딸이라 그래. 안목이 좁아. 순덕의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날 밤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순덕이 장부를 덮으며 말했지요. 분이야. 예, 마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느냐? 귀신이요. 순덕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제일 무서운 건 빈 곳간이다. 곳간이 비면 사람 마음도 비고 마음이 비면 체면도 정도 다 사라지는 법이야. 분이는 그 말뜻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마님의 눈빛이 촛불보다 밝고 서늘하다는 것만 느꼈지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사달이 터졌습니다. 윤치문이 도박판에 나갔다가 3,000냥을 잃고 돌아온 것이지요. 3,000냥이면 논 20마지기 값이었습니다. 순덕이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물었지요. 서방님, 빚을 누구에게 지셨습니까? 곽 주사라는 사람이야. 순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곽 주사. 공주 일대에서 고리대금으로 악명 높은 사채꾼이었지요. 검은 명주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쓰고 다니는 사내. 얼굴이 길고 눈이 가늘어 웃는 건지 째려보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빌려줄 때는 웃지만 걷어들일 때는 뼈까지 발리는 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이자가 얼마입니까? 달에 3할. 순덕이 숨을 삼켰습니다. 달에 3할이면 석 달만 지나도 빚이 배로 불어나는 셈이었지요. 서방님, 당장 논 5마지기를 팔아 갚으셔야 합니다. 논을 팔아. 양반이 논을 팔아. 윤치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체면이 있지, 체면이. 그냥 좀 있으면 갚을 수 있어. 좀 있으면이 언제입니까? 잔소리 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윤치문은 그 길로 다시 나가버렸지요. 그날 밤 연홍이 차지한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뒤로 석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은 참으로 끔찍했지요. 곽 주사가 교묘한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윤치문이 도박판에서 따게 만들었지요. 판이 열리면 어김없이 연홍이 곁에서 술을 따랐고 윤치문은 기분이 올라 판돈을 키웠습니다. 윤진사, 오늘 운이 좋으시구려. 하하하. 곽 주사가 부채를 붙이며 너스레를 떨었지요. 윤치문이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역시 나는 운이 따르는 사람이야.
연홍이 귓가에 대고 속삭였지요. 서방님, 역시 대단하셔요. 오늘은 저 큰 판도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한 판 더 해볼까? 윤치문이 판에 들어갔습니다. 곽 주사가 눈짓을 하자 도박판 딜러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순간부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윤치문은 따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졌고, 잃으면 이를 갈며 다음 판에 더 큰 돈을 걸었지요. 그럴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석 달 만에 빚이 만냥을 넘었지요. 곽 주사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 진사 댁을 찾아와 대문 앞에 버티고 섰지요. 검은 명주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쓴 곽 주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윤 진사, 만냥이요. 이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논반 문서를 내놓으시오. 윤치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곽 주사, 한 달만 더. 한 달, 벌써 세 번째 한 달이요. 곽 주사가 부채를 접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 그러시면 다른 방도가 있긴 하오. 뭔데? 담보를 잡으시오. 이 집을 통째로. 윤치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연홍이 나타났지요. 연홍이 곽 주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눈짓이었지요. 하지만 순덕은 보았습니다. 마루 끝에서 장부를 안고 그 장면을 지켜본 순덕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연홍과 곽 주사가 짜고 치는 판이라는 것을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촛불 앞에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손끝에서 그려졌지요. 연홍에게 들어간 비단값, 한양 잔치값, 도박판에서 잃은 돈. 그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곽 주사에게로 모이고 있었지요. 연홍이 사달라고 한 비단, 그 비단을 납품한 상인이 곽 주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박판을 열어준 것도, 처음에 따게 만든 것도, 판을 키운 것도 전부 곽 주사의 수였지요. 순덕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은 끝났다. 나지막한 목소리였지요. 남편은 빚더미 위에 앉아있고 첩은 사채꾼과 한통 속이며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이대로 버티면 어떻게 될까? 답은 뻔했지요. 논밭이 하나둘 넘어가고 집이 넘어가고 하인들이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빚이 갚아지지 않으면 가솔까지 잡아가는 것이 당시의 법도였지요. 순덕 자신이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분이가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요. 마님, 연홍이가 서방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복도 끝 안방에서 연홍의 나긋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서방님, 빚을 갚을 좋은 방도가 있어요. 뭔데? 본처 마님을 내보내세요. 순덕의 발이 멈췄습니다. 연홍의 말이 이어졌지요. 그 마님이 갖고 있는 살림 장부를 가져오면 이 집 재산 내역을 곽 주사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빚을 재산으로 담보 잡으면 일단 이자는 멈출 수 있고요. 아내를 내쫓으라고? 내쫓는 게 아니라 친정에 보내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 집 딸이잖아요. 연홍이 윤치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한테는 제가 있으면 되잖아요. 순덕은 복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지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순덕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울먹였지요. 마님, 저 못된 년이.
순덕이 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쉿. 듣고 있어야 한다.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분이는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그날 밤 순덕은 뒷방에서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님, 연홍이가 저를 내보내라 했습니다. 박 씨가 한참 말이 없었지요. 염주만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알고 있다. 어머님? 벽은 얇고 귀는 멀지 않으니라. 박 씨가 순덕을 바라보았지요. 흰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로운 눈이 빛났습니다. 순덕아, 이 집은 내 아들이 망쳤다. 내가 그것을 모를 리 있겠느냐. 순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거라. 어머님? 이 집에 붙들려 있으면 너까지 가라앉는다. 가서 내 두 발로 서거라. 순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순덕의 편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박 씨가 염주를 놓고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지요. 부디 살아남아라. 순덕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지요. 눈물이 돌바닥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이 별채에서 밥상을 받고 있는데 윤치문이 들어왔지요. 순덕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윤치문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지요. 순덕아. 예. 내가 이 집에 온 지 14년이다. 예. 나도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윤치문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장이었지요. 순덕이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에 가서 편히 쉬어. 내 탓이 아니야. 순덕의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이미 예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14년이었지요. 새벽마다 일어나 죽을 쓰고 장부를 적고 이 집을 지키려 안간힘을 쓴 14년. 그 세월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두고 가라. 윤치문이 덧붙였지요.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부요? 그래. 이 집 살림을 적은 장부 말이야. 그건 이 집 것이니까. 순덕은 오래도록 윤치문을 바라보았지요. 남편의 눈에 미안함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보다 안도가 더 컸지요. 귀찮은 짐을 덜어내는 안도.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부는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윤치문이 돌아서려는데 순덕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다만 서방님,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뭔데? 곳간이 텅 비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치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나가면서까지 잔소리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순덕이 고개를 숙였지요. 명심하십시오. 돈은 아끼기만 해서는 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흘리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윤치문은 콧방귀를 뀌며 나갔습니다. 순덕은 별채에 쌓아둔 장부 20권을 내어놓았지요. 윤진사댁 14년 치살림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품속에는 작은 장부 한 권을 숨겼지요. 남편에게 보여준 적도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는 순덕만의 장부였습니다. 물가와 시세와 물산의 흐름을 적어온 그 장부. 분이가 울면서 보따리를 쌌습니다. 마님, 저도 갈게요. 마님 없이는 못 살아요. 분이야, 나를 따라가면 고생뿐이다. 고생이면 어때요? 마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순덕이 분이의 손을 잡았지요. 14년 동안 곁을 지킨 이 작은 하녀가 이 순간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보따리 하나와 분이 하나. 순덕이 윤진사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배롱나무 아래에서 연홍이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치무는 나오지도 않았지요. 하인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순덕이 한 번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지요. 등 뒤로 여든 칸 기와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분이가 코를 훌쩍이며 뒤따랐지요. 순덕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친정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빈집이었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집은 남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르겠다. 분이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마님이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순덕이 길가에 멈춰 섰지요. 봄바람이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분이야, 갈 곳이 없다. 친정은 빈집이고 친척은 없고 돈은 7냥뿐이다. 시집 올 때 어머니에게 받은 은가락지를 팔아 마련한 돈이었지요. 분이가 울먹거렸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순덕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고 있었지요. 한참을 서 있던 순덕이 갑자기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님, 어디로? 저작거리다. 저작거리요. 거기서 뭘? 순덕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지요. 장사를 할 거다. 분이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장사요? 마님이요. 순덕이 품속의 장부를 꺼내 보여주었지요. 분이야, 나에게는 이것이 있다. 작고 낡은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지요. 분이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지요. 14년간 남의 곳간을 지키며 숫자와 씨름하던 그 눈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는 법이다. 순덕이 나직이 말했지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등을 밀었습니다. 공주 저작거리를 향한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주 저작거리는 충청도에서 손꼽히는 장터였지요. 금강을 끼고 있어 백길로 온갖 물산이 드나들었고 아침이면 수백 명의 장꾼들이 몰려들어 해질 때까지 호객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순덕과 분이는 저작거리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주막에 방 한 칸을 얻었지요. 보따리를 풀고 나니 남은 돈은 고작 7냥이었습니다. 분이가 텅 빈 방을 둘러보며 울먹거렸지요. 마님, 7냥으로 무슨 장사를 해요? 울지 마라. 마님, 어제까진 80칸 기와집에서 살았는데 오늘은 주막방이잖아요. 분이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순덕이 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지요. 분이야, 80칸 기와집은 남의 것이었다. 이 방은 내가 내 돈으로 빌린 거야. 크기는 작아도 이것이 처음으로 내 것이다. 분이가 눈을 깜빡이며 순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마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요. 순덕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사이에서 손가락이 한 줄에 멈췄지요. 소금. 네. 지금이 3월이다. 서해 염전에서 햇소금이 나오는 때지. 그런데 공주 장터에는
아직 소금 값이 겨울값 그대로야. 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달만 지나면 소금이 밀려들어 값이 뚝 떨어지겠지만 지금 사서 내륙 쪽 산골에 팔면 2배를 남길 수 있다는 뜻이야. 마님이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14년을 장부만 들여다봤으니까. 분이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런데 마님, 여자가 장사하는 거 봤어요? 다들 놀릴 텐데. 순덕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야, 나는 14년 동안 안살림한다고 놀림받았다. 장부 적는다고 구박받았고, 돈 걱정한다고 가난한 집딸이라 손가락질 받았지. 분이가 입을 다물었지요. 놀림 따위는 밥 먹듯 받았으니 걱정 마라. 순덕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났습니다. 분이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순덕은 그날 바로 저작거리 소금전으로 갔습니다. 주인 영감이 들어오는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방귀를 뀌었지요. 뭐야, 안악내가 소금을 사러 왔어. 소금 서말에 얼마입니까? 서말, 양반댁 부엌에 넣으려고? 서말이면 7냥이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6냥에 주십시오. 이 가격에 애누리를 해. 딴 데 가보시오. 순덕이 돌아서는 척하며 말했지요. 그러지요. 건너편 김좌순의 소금이 더 굵더군요. 주인 영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김좌순은 자기 경쟁 상대였지요. 잠깐, 6냥 반이면 되겠소. 6냥 석푼. 에이, 그건 남는 게 없어. 좋소, 가져가시오. 순덕이 은근히 웃으며 돈을 치렀습니다. 나오면서 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마님, 건너편 김좌순의 소금이 정말 더 굵어요? 아니, 더 가늘어. 그런데 왜? 장사꾼은 상대가 무서워하는 걸 알아야 하는 법이다. 저 영감은 김좌수한테 손님 빼앗기는 걸 제일 무서워하지. 분이가 입을 벌렸지요. 마님, 무서운 분이시네요. 무섭긴 7냥에서 석푼 아낀 것뿐이다. 순덕과 분이는 소금 자루를 이고 지고 공주에서 20리 떨어진 유구 마을까지 걸어갔습니다. 산길이 험했지요. 분이가 헐떡거렸습니다. 마님, 다리가 떨려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유구 마을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요. 산골 마을에서는 소금이 귀했습니다. 순덕이 마을 입구에 자루를 내려놓자 안악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어머, 소금이야. 장터까지 안 가도 되겠네. 얼마요? 한 대에 4푼입니다. 4푼, 장터에서 사면 석푼이던데? 순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터까지 왕복 40리를 걸으시는 품삯을 생각하면 싸지 않겠습니까? 안악내들이 서로 쳐다보았지요. 40리를 걸어 소금 사러 다녀오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나 석퇴 주소. 나는 5퇴. 소금 서말이 해가 지기 전에 동이 났지요. 돌아오는 길에 분이가 돈을 세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님, 14냥이에요. 14냥.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다. 그 돈으로 다시 소금을 사고 다시 팔았지요. 이번에는 유구마을 넘어 마곡사 아래 마을까지 갔습니다. 14냥이 28냥이 되었지요. 보름 만에 50냥이 모였을 때 순덕은 소금 장사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직접 이고 지는 대신 짐꾼 2명을 고용한 것이지요. 분이가 걱정했습니다.
마님 품삯을 주면 남는 게 줄잖아요. 줄어도 된다. 내 다리 2개로는 하루에 한 마을밖에 못 가지만 짐꾼을 쓰면 하루에 3마을을 돌 수 있어. 과연 순덕의 계산대로였지요. 한 달 만에 100냥이 모였습니다. 그 소문이 저작거리에 퍼졌지요. 윤 진사댁에서 쫓겨난 여인이 소금 장사로 돈을 번다더라. 여자가 장사를 해. 쯧쯧. 근데 이상하게 감이 좋다더라. 시세를 귀신같이 읽는다고. 소문은 마행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행수가 수수한 갈색 두루마기에 집신을 신고 순덕이 묶는 주막을 찾아왔지요. 순덕이 마루에 앉아 장부를 적고 있었습니다. 마행수가 턱에 손을 대고 한참을 지켜보았지요.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행수를 알아보았지요. 객주 어른이시군요. 소금 장사를 하고 있다지. 예. 제법이야. 시세 감각이 좋아. 마행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금은 박리담에여서 몸이 남아나질 않을 거야. 순덕이 붓을 내려놓았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마행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곡식이지? 올해 전라도 작황이 좋습니다. 풍년이면 고가가 떨어질 테니 지금 싸게 사서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 비축하면 됩니다. 마행수가 무릎을 쳤지요. 자네 아비가 살아있었으면 기뻐서 춤을 췄을 거야. 순덕이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를 아셨습니까? 마행수가 전대 안쪽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지요. 강생원은 내 장사 동무였어. 자네가 시집가던 해에 나에게 편지를 남겼지. 순덕이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지요. 딸아이에게 장사를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 내 딸이 찾아가거든 외면하지 말아주게.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지요. 이를 꽉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행수가 말했습니다. 강생원의 부탁이니 외면할 수 없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배워볼 텐가. 순덕이 바로 머리를 숙였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날부터 마행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마행수는 순덕을 금강강변으로 데리고 갔지요. 장사의 첫째는 물길이다. 마행수가 강 위에 떠있는 배를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저 배에 무엇이 실려 있느냐? 곡식 가마니와 소금 자루입니다. 어디서 왔겠느냐? 소금은 서해 쪽에서, 곡식은 전라도 쪽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래. 이 물길이 곧 돈길이다. 물길을 아는 자가 돈길을 안다. 마행수가 손가락으로 강줄기를 따라 그었지요. 금강을 따라 올라가면 부여, 내려가면 강경포구다. 강경포구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포구야. 그곳에서 물산이 모이고 흩어진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장사꾼이라면 그 포구를 쥐어야 하는 것이군요. 마행수가 빙그레 웃었지요.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채는구만. 둘째 날, 마행수는 저작거리를 걸으며 가르쳤습니다. 장사의 둘째는 사람이다. 사람이요? 물건은 다리가 없어. 사람이 옮기지. 좋은 장사꾼이 되려면 좋은 짐꾼, 좋은 뱃사공, 좋은 중간상을 거느려야 해. 마행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순덕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려면 사람을 얻어야 하고 사람을 얻으려면 신의를 지켜야 한다. 신의요?
그래. 약속한 돈은 하루라도 늦추지 마라. 속인 상대에게도 속이지 마라. 내가 한 번 거짓을 하면 소문은 10배로 퍼진다. 하지만 내가 한 번 신의를 지키면 그 소문도 10배로 퍼지는 법이야. 춘덕이 가슴속으로 되뇌었지요. 신의를 지키면 소문이 10배로 퍼진다. 셋째 날, 마행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장사의 셋째는 때를 아는 것이다. 때요. 장마가 오면 고가가 오르고 가뭄이 들면 소금 값이 뛴다. 전쟁이 나면 무쇠가 귀해지고 태평성되면 비단이 잘 팔리지. 마행수가 순덕에게 손가락을 세워 보였지요. 물길, 사람, 때. 이 셋을 아는 자가 천하의 장사꾼이 될 수 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14년간 장부 속에서 어렴풋이 감잡고 있던 것들이었지요. 마행수의 말을 들으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행수는 순덕에게 객주일을 곁에서 보게 했지요. 객주란 물건을 사고 파는 중간 거래소이자 외지 상인의 숙소이자 물류의 허브였습니다. 순덕은 아침부터 밤까지 객주에 붙어 있었지요. 하루는 쌀 장수가 곡식을 들고 왔습니다. 마행수가 가마니를 여러 쌀을 한 줌 집어 코에 대었지요. 이 쌀은 금년 것이 아니야. 쌀 장수가 움찔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올해 수확한 것입니다. 묵은 쌀에 물을 뿌려 윤기를 낸 거다. 냄새를 맡아봐. 마행수가 순덕에게 쌀을 내밀었지요. 순덕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희미하게 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했지요. 냄새가 미묘합니다. 그것이 묵은내야. 새 쌀은 풋내가 나지. 이걸 구분 못하면 장사꾼이 아니라 호구야. 쌀 장수가 가마니를 들고 슬금슬금 빠져나갔습니다. 마행수가 소리쳤지요. 이봐, 묵은 쌀 값으로 다시 불러. 쌀 장수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돌아왔습니다. 에이, 마행수 코를 속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또 하루는 약재상이 인삼 보따리를 가져왔지요. 마행수가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금산 인삼이 아니야. 강원도 산삼 뿌리를 잘라 인삼처럼 말린 거지. 약재상이 발뺌했지요. 무슨 말씀을? 정품입니다. 마행수가 인삼 하나를 집어 두 손으로 쪼갰습니다. 단면이 속까지 하얗지 않고 가운데가 누르스름했지요. 봐라. 금산 인삼은 속이 하얘. 이건 가짜야. 약재상이 얼굴이 벌개져서 보따리를 쌌습니다. 순덕이 곁에서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지요. 물건의 진위를 보는 눈, 가격을 매기는 감각, 거래를 성사시키는 말솜씨. 마행수가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장사꾼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었지요. 두 달이 지나자 순덕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저작거리를 걸으면 물건의 시세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장사의 기회가 들렸지요. 하루는 찻집에서 상인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라도에 비가 많이 온다더라. 순덕의 머리가 돌아갔지요. 비가 많이 오면 면화 수확이 줄어든다. 면화가 줄면 무명값이 오른다. 지금 무명을 사두면 석 달 뒤에 2배를 받을 수 있다. 순덕은 그 길로 무명전에 달려갔습니다. 무명 50필 있습니까? 전 주인이 놀랐지요. 50필, 큰 혼사라도 치르시오? 아닙니다. 전부 사겠습니다. 지금 무명값이 싸지도 않은데 50필을 한꺼번에.
순덕이 돈 주머니를 내려놓았지요. 얼마입니까? 전 주인이 아직도 의아한 얼굴이었지만 돈을 보자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필당단 양이니 250냥이요. 순덕이 장부를 꺼내 적었지요. 마행수에게 빌린 150냥과 자기 돈 100냥을 합쳐 250냥을 치렀습니다. 전 주인이 혀를 찼지요. 여자가 무명 50피를 한꺼번에 사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구만. 석 달 뒤 무명값이 정확히 배로 뛰었습니다. 전라도 장마가 길어져 면화 수확이 반토막이 난 것이지요. 50피를 팔아 500냥을 거둬들였습니다. 마행수에게 빌린 돈을 갚고도 250냥이 남았지요. 마행수가 감탄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 이상을 하는구먼. 강생원이 보면 참 기뻐할 거야. 행수님이 돈을 빌려주신 덕분입니다. 돈은 빌려줄 수 있어도 눈은 빌려줄 수 없는 법이야. 그 눈은 자네 것이다. 순덕이 고개를 숙였지요. 마행수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피가 비로소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번 돈을 아끼지 않고 사람에게 썼습니다. 짐꾼들에게 다른 상인보다 품삯을 한 푼 더 주었지요. 그러자 짐꾼들이 순덕의 짐을 먼저 나르려 했습니다. 뱃사공들에게 명절마다 떡과 술을 돌렸지요. 그러자 뱃사공들이 물길 사정을 귀띔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이번 달에는 금강하류에 모래가 쌓여서 큰 배가 못 다닙니다. 작은 배를 여러 척 띄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정보가 장사에서는 금보다 귀했지요. 마행수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흘려야 불어난다. 사람에게 흘린 돈이 정보가 되어 돌아왔고 정보가 돈이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순덕의 수중에 1000냥이 모였지요. 빈손으로 나온 지 반년 만에 1000냥이라니. 저작거리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저 여인이 대체 뭐야? 장사를 귀신같이 하네. 듣자 하니 윤진사댁 안주인이었다더라. 쫓겨난 여자가 장사로 일어서다니. 에이, 여자 장사꾼이 얼마나 가겠어. 하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0냥이 되자 순덕은 마행수에게 말했지요. 행수님, 강경포구에 가고 싶습니다. 마행수가 눈을 빛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강경은 판이 다르다. 준비가 되었느냐? 되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강경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할 거다. 각오하고 가야 해.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문전박대쯤은 14년간 매일 당했습니다. 마행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길을 터줄 테니 따라오너라. 이렇게 순덕은 공주 저작거리를 넘어 강경포구로 향했지요. 수수한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를 찰랑이며 걷는 순덕의 모습은 반년 전 윤진사댁 대문을 나서던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지요. 두려움 대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분이가 보따리를 지고 뒤를 따르며 중얼거렸지요. 마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었구나. 윤진사 양반은 진짜 바보야. 강경포구는 공주 저작거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금강하류에 자리 잡은 이 포구는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로 전라도, 곡식과 서해 젓갈과 충청도, 물산이 한데 모이는 거대한 시장이었지요. 포구에 닿자마자 순덕의 눈앞에 수십 척의 배가 펼쳐졌습니다. 돛을 펼친 대선부터 작은 거룻배까지 강 위에 빼곡했고 강변에는 창고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지요. 짐꾼들이 쌀가마를 나르며 호령하는 소리,
생선 비린내와 소금 냄새가 뒤섞인 바람. 순덕은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지요. 이곳이 내가 서야 할 판이다. 마행수가 강경포구의 주요 객주 세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최대방, 이대방, 그리고 박대방. 이 세 객주가 강경포구 물산의 칠하를 쥐고 있었지요. 이 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강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미움을 사면 발도 못 붙인다. 마행수가 순덕을 최대방에게 데려갔습니다. 최대방은 배가 나오고 귀가 큰 50대의 사내였지요. 마행수를 보자 반색을 했습니다. 마형, 오래간만이오. 웬일이시오? 사람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왔네. 마행수가 순덕을 가리켰지요. 최대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자? 내 고인이 된 동무 강생원의 딸이네. 장사에 재주가 있어. 최대방이 코웃음을 쳤지요. 마형, 아무리 동무 딸이라지만 강경포구에서 여자가 장사를 해? 이건 좀. 순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방 어른,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뭐요? 지금 강경포구에서 젓갈 값이 얼마입니까? 최대방이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지요. 새우젓 한 독에 세 냥이요. 석 달 뒤에는 얼마가 될까요? 글쎄, 그건 아무도 모르지. 순덕이 말했습니다. 5 냥이 될 것입니다. 근거가 뭐요? 올해 서해안 조기때가 예년보다 한 달 늦게 내려왔습니다. 조기가 늦으면 새우도 늦지요. 새우가 늦으면 젓갈 담그는 시기가 밀리고 가을 김장철에 공급이 달리게 됩니다. 최대방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순덕이 이어 말했지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값은 오릅니다. 장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대방이 마행수를 쳐다보았지요. 마행수가 팔짱을 끼고 웃고만 있었습니다. 최대방이 헛기침을 했지요. 그 정도 식견이면 한번 지켜보겠소. 그것이 강경포구에서 순덕이 얻은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순덕은 수중에 1000냥 중 800냥으로 새우젓 200독을 매입했지요. 독당 4냥꼴이었습니다. 시세보다 1냥 비싸게 산 것이었지요. 분이가 놀랐습니다. 마님 3냥짜린데 4냥을 주셨어요. 일부러 그런 거다. 왜요? 비싸게 사면 다음에 나를 먼저 찾아오지. 첫 거래에서 상대를 이기면 안 되는 법이야. 첫 거래에서는 상대를 살려줘야 두 번째 거래가 생기는 거다. 분이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마행수가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흘려야 불어난다. 그 물이 사람에게 흘러야 한다는 것을 순덕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순덕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지요. 새우젓 값이 독당 6냥까지 치솟았습니다. 순덕이 예측한 5냥보다도 더 올랐지요. 200독을 팔아 1200냥을 거둬들였습니다. 800냥으로 사서 1200냥을 벌었으니 400냥의 순이익이었지요. 이 소식이 강경포구에 퍼지자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여인이 젓갈 시세를 석 달 전에 맞췄다더라. 운이 좋았겠지. 아니야, 조기 때 얘기까지 꿰고 있었다더라. 보통이 아니야. 최대방이 직접 순덕을 찾아왔지요. 강마님, 실례를 했소. 다음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먼저 귀띔해 주겠소. 순덕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방 어른. 순덕은
젓갈의 승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장사를 준비했지요. 이번에는 곡물이었습니다. 강경포구 주막에서 전라도 쌀 장수가 술을 마시며 투덜거리고 있었지요. 에이, 올해 풍년이라 쌀값이 바닥이야. 팔아봐야 남는 게 없어. 순덕이 귀를 세웠습니다. 실례합니다. 쌀을 얼마에 내놓으십니까? 쌀 장수가 순덕을 올려다보았지요. 가마당 세냥에도 안 팔려. 쌀이 너무 많아서 그래. 순덕이 장부를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전부 사겠습니다. 전부 200가마니인데. 200가마니 전부요. 가마당 2냥 반에. 쌀 장수가 눈을 떴지요. 2냥 반이라니 3냥도 안 되는 값에. 지금 안 팔면 창고 보관료만 쌓입니다. 2냥 반이면 본전은 건지시지요. 쌀 장수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순덕 쪽이 맞았지요. 풍년에 쌀이 쏟아지고 있었고 보관할수록 손해였습니다. 에이, 그냥 가져가시오. 순덕은 500냥으로 200가마니를 매입한 뒤 강경포구 변두리에 빈 창고를 빌려 쌓아두었지요. 분이가 걱정했습니다. 마님, 쌀이 이렇게 싼데 언제 오른다고 이렇게 많이 사요? 분이야, 풍년 다음에는 반드시 흉년이 온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야. 하지만 내년에 또 풍년이면요? 순덕이 장부를 펼쳤지요. 지난 30년간 전라도 작황을 봐라. 풍년이 2년 연속으로 온 적이 단 2번뿐이야. 그런데 올해가 벌써 2년째 풍년이다. 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높은 확률로 흉년이지. 순덕의 예측은 다시 한 번 맞았지요. 이듬해 봄 가뭄이 들어 전라도 모내기가 늦어졌고 여름에는 장마가 짧아 벼가 말라갔습니다. 가을이 되자 쌀값이 가마당 7냥으로 치솟았지요. 순덕은 200가마니를 1400냥에 팔았습니다. 900냥의 순이익이었지요. 그 무렵 대구에서 약재상이 강경포구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마님을 찾아왔소. 저를요? 대구에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약재상이 고개를 숙였지요. 소문을 들었소. 강마님 상단이 물건을 정직하게 다루고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고. 우리 대구 쪽에 감초와 당귀를 안정적으로 넣어줄 때가 필요하오. 순덕이 눈을 빛냈습니다. 약재는 단가가 높고 운송이 까다로운 대신 이문이 컸지요. 어떤 조건입니까? 매달 감초 20근, 당귀 10근을 정해진 날짜에 넣어주시오. 가격은 시세 그대로, 대신 1년 장기 계약이요. 순덕이 장부를 펼쳐 빠르게 계산했지요. 하겠습니다. 약재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가격 깎아달라고 아우성이던데 시세 그대로 받겠다고? 시세가 공정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이지요. 이 대구 약재상과의 거래가 순덕의 상단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단발성 매매가 아닌 장기 계약이 상단의 뼈대가 되었지요.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순덕의 수중에 5,000냥이 모였습니다. 순덕은 그 돈으로 강경포구에 자기 이름의 객주를 열었지요. 강경 최초의 여자 객주였습니다. 간판을 내거는 날 마행수가 와서 바라보았지요. 강씨 상단. 간판 글씨가 힘차게 씌어 있었습니다. 마행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지요. 강생원, 보고 있느냐? 네, 딸이 해냈다. 순덕은 객주를 열면서 자기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 거래처의 외상값을 밀리지 않는다. 둘, 짐꾼과 뱃사공에게 정당한 품삯을 치른다. 셋, 물건의 질을 속이지 않는다. 넷,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물건을 넣는다. 이 네 가지 원칙이 순덕의 이름을 강경포구에 새겼지요. 객주를 연 지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비단 장수 오주부가 찾아왔지요. 강대방이 여자라는 소문을 듣고 직접 와봤소. 한양 비단 80피를 맡기려 하는데 받아주겠소.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단의 품질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순덕이 비단 한 피를 펼쳐 햇빛에 비추었지요. 그리고 실 한 올을 뽑아 손끝에서 비벼보았습니다. 이 비단은 상등품 50필, 중등품 30필이 섞여 있군요. 오주부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요. 어떻게? 올의 굵기가 다릅니다. 상등품은 올이 가늘고 균일하지만 중등품은 여기 보십시오. 올 사이 간격이 고르지 않지요. 마행수에게 배운 눈이었습니다. 오주부가 혀를 내둘렀지요. 한양에서도 이걸 구분하는 사람이 드문데. 좋소, 상등품과 중등품 가격을 따로 쳐주겠소. 이 거래를 계기로 한양 비단 유통길이 열렸습니다. 순덕은 강경에서 올라오는 젓갈과 곡식을 한양으로 보내고 한양에서 내려오는 비단과 약재를 강경에서 풀었지요. 물건이 오가면 돈이 오가고 돈이 오가면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태가 지났을 때 순덕의 상단은 강경포구 객주 중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돈이 10,000냥을 넘었지요. 분이는 이제 더 이상 보따리를 이고 다니는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순덕의 오른팔이 되어 장부를 관리하고 짐꾼들을 지휘했지요. 그해 가을 강경포구 상인연회에서 순덕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최 대방이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강마님, 이 자리에 오른 여인은 그대가 처음이오. 상인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강경포구에 떠오르는 별, 강대방에게. 순덕이 잔을 받았지요. 그 순간 가슴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태 전 빈손으로 대문을 나서던 날이 떠올랐지요. 보따리 하나와 장부 한 권. 그것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분이가 순덕의 팔을 잡았지요. 마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순덕이 걸음을 멈추고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강 위로 달빛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분이야, 이태 전에 우리 7냥으로 시작했지. 네, 7냥이요. 그 7냥이 10,000냥이 되었다. 순덕이 나직이 웃었지요. 그런데 말이다. 10,000냥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것 같아. 그게 뭔데요? 내 이름이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내 이름. 분이가 코끝이 시큰해져 고개를 돌렸지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번창했고 이름은 높아졌으며 곁에는 분이와 마행수가 있었지요. 순덕은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조선 3남 최대 상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순덕은 몰랐지요. 이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객주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나타났지요. 소매 안에서 차용증서 묶음을 꺼내 만지작거리는 그 사내. 곽 주사였습니다. 곽 주사가 객주 간판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지요. 쯧쯧, 강씨 상단이라. 윤 진사댁에서 쫓겨난 년이 장사꾼 행세를 하고 있구만. 곽 주사에 가는 눈이 번뜩였습니다.
윤진사댁 재산은 이미 거의 다 빨아먹은 터였지요. 그런데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연홍아, 할 일이 하나 더 생겼구나. 곽 주사가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지요. 곽 주사의 첫 번째 수는 소문이었습니다. 강경포구 술자리와 다방에서 은밀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강씨 상단 여주인 알지? 남편한테 쫓겨난 여자야. 왜 쫓겨났대? 장부를 훔쳐 달아났다더라. 남편 집 돈을 빼돌린 거지. 세상에 도둑년이었어. 순덕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오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분이가 울면서 뛰어왔지요. 마님, 저작거리에서 마님 욕을 하고 있어요. 장부를 훔쳤다느니, 남편 돈을 빼돌렸다느니.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동요하지 않았지요. 누가 퍼뜨렸는지 알겠느냐? 모르겠어요.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래요. 순덕이 눈을 감았습니다. 과학주사. 직감이었지요. 순덕은 소문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거래처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해명했지요. 저는 장부를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제가 따로 적어둔 시세 기록뿐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해명보다 빨랐습니다. 어느 날 한양 비단 장수 오주부가 찾아왔지요. 강마님, 어렵게 말씀을 드리오. 무슨 일이십니까? 오주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양 쪽에서 소문이 돌더군요. 강씨 상단이 물건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비단 거래를 잠시 쉬겠소.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비단 유통은 상단 수입의 3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주부, 1년 동안 물건 하나 틀린 적 있습니까? 그건 없소만. 소문이라는 게 한 번 나면. 오주부가 말끝을 흐리며 돌아갔지요. 순덕이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소문의 효과는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거래처 몇 곳이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했지요. 대구 약재상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강마님, 미안하오. 이번 계약은 취소하겠소. 윗사람들이 꺼린다오. 순덕이 편지를 읽다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1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계약이었습니다. 신용으로 쌓아올린 것이 소문 하나에 무너지고 있었지요. 두 번째 수는 물건 방해였습니다. 순덕이 전라도에서 곡식을 매입하려 하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먼저 나타나 쓸어갔지요. 순덕이 약재를 계약하면 납품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물건을 실은 배가 강 위에서 하루, 이틀 지체되었지요. 뱃사공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윗선에서 안 된다고. 윗선이 누구냐? 뱃사공이 입을 다물었지요. 곽 주사가 돈을 뿌려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한 달, 두 달, 석 달. 객주의 물건이 줄어들자 짐꾼들도 줄었고, 짐꾼이 줄자 거래도 줄었습니다. 악순환이었지요. 짐꾼 두목 칠보기가 고개를 숙이며 찾아왔습니다. 칠보기는 어깨가 떡 벌어진 30살 사내였습니다. 코가 납작하고 손이 부산만 했지만 눈이 맑고 의리가 있었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짐꾼 넷이 다른 객주로 간다고 합니다. 소문 때문에 강씨 상단이 오래 못 갈 거라고들 하니 순덕의 얼굴에 그림자가 지나갔지요. 너는 칠보기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마님이 품삯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소문이 뭐가 중요합니까? 순덕이 칠보기를 바라보았지요. 칠보가 가지 않는 짐꾼들의 품삯을 한 푼씩 올려라. 네, 매출이 줄고 있는데 품삯을 올려요? 사람을 잃으면 물건도 잃는다. 물건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야. 칠보기가 눈을 크게 떴지요.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세 번째 수는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과학주사가 마행수를 노렸지요. 마행수의 객주에 세금 체납 혐의가 씌워진 것입니다. 관아에서 포졸이 들이닥쳤지요. 마행수 세금 500냥이 체납되었다. 당장 내지 못하면 객주를 봉인한다. 마행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나는 세금을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 이건 무고야. 하지만 관아에서 내밀은 장부에는 분명히 체납 기록이 적혀 있었지요. 과학주사는 공주 관아의 이방과 한편이었습니다. 뇌물로 기록을 꾸며낸 것이었지요. 마행수의 객주가 봉인당했습니다. 나이 60에 가까운 마행수가 봉인 딱지가 붙은 객주 문 앞에 주저앉았지요. 30년 장사 인생이 하룻밤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달려갔지요. 행수님. 마행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쓸쓸한 웃음이 번졌지요. 순덕아, 나를 도우려 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과학 주사가 노리는 건 너다. 나를 쓰러뜨린 건 너의 뒷배를 끊으려는 수야. 마행수가 순덕의 어깨를 잡았지요. 잘린 검지의 흉터가 순덕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여기서 나를 돕겠다고 나서면 내 상단까지 함께 무너진다. 순덕의 주먹이 떨렸지요. 그렇다고 행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살아남는 거다. 마행수의 눈이 순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들어라. 장사꾼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죽으면 끝이야. 살아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순덕이 입술을 깨물었지요. 피가 맺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분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지요. 마님, 큰일 났어요. 곽 주사가 우리 객주의 빚을 돌렸어요. 뭐? 윤 진사가 진 빚이 아직 15,000냥이 남았는데 마님이 윤 진사의 부인이었으니 연대 책임이 있다고. 관아에 소장을 넣었대요.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장을 받고 나왔지만 곽 주사는 이혼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었지요. 곽 주사가 직접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검은 두루마기 자락을 날리며 객주 안으로 들어선 곽 주사가 혀를 차며 말했지요. 즉, 강마님. 아니, 윤치문 전처마님. 사정이 딱하구려. 곽 주사, 이것은 억지요. 나는 이혼장을 받은 사람이요. 곽 주사가 비웃었습니다. 이혼장, 관아에 정식으로 신고한 기록이 있소. 증인이 있소. 순덕의 얼굴이 굳었지요. 없었습니다. 윤치문이 허둥지둥 써준 이혼장 한 장뿐이었고 관아 신고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곽 주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빚을 갚든지 재산을 내놓든지 알아서 하시오. 곽 주사가 돌아선 뒤 순덕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장부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소문으로 신용이 무너지고 물건 길이 끊기고 뒷배인 마행수가 쓰러지고
남편의 빚까지 떠안게 생겼지요. 이태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춘덕은 빈 객주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분이 마저 관아에 진정서를 넣으러 간 밤이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아니, 이미 잃고 있다. 춘덕의 머릿속에 윤치문의 얼굴이 스쳤지요. 그리고 연홍의 웃음이 곽 주사의 혀차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빈손으로 나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돌아갈 곳도 없는데. 그때 순덕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지요. 장부 위로 뚝뚝. 윤진사 댁에서 쫓겨나던 날도, 강경포구에서 문전박대당하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밤에는 참을 수 없었지요. 이태 동안 꽉 쥐고 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춘덕이 눈물을 훔치고 장부를 주웠지요.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진 쪽에 오래된 글씨가 보였습니다. 장부의 첫 몇 쪽. 아버지 강생원이 남긴 마지막 장부 기록이었지요. 춘덕이 시집가기 전 아버지의 객주 장부를 베껴둔 것이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흔들리는 글씨 사이에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장사는 물길을 따르고 물길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은 믿음을 따른다. 그 아래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딸아, 내가 이것을 읽을 때쯤이면 아비는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장사꾼은 길이 막히면 물길을 바꾸는 법이다. 춘덕이 그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듯한 종이결이었지요. 그리고 시집 오던 날 아버지가 했던 말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속여도 숫자는 못 속이는 법이야. 춘덕이 장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지요. 이번에는 울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곽 주사의 수를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지요. 소문, 물건 방해, 마 행수 공격, 빚 떠넘기기. 숫자를 따라가니 모든 수의 뿌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곽 주사와 관아, 이방의 결탁. 뇌물로 관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 춘덕이 중얼거렸습니다. 길이 막히면 물길을 바꾸는 법이라. 곽 주사가 관아를 쥐고 있다면 관아보다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 공주 관아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가명이다. 충청 가명. 그리고 마 행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장사의 둘째는 사람이다. 춘덕에게는 이태 동안 쌓아온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거래하고 약속을 지키며 쌓아온 사람들. 소문에 흔들려 떠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지요. 마침 돌아온 분이가 달려왔습니다. 마님, 울지 마라. 마님이 울고 계셨잖아요. 춘덕이 눈물 자국을 훔치며 웃었지요. 이태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 울었다.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 할 일이요? 춘덕이 장부를 꼭 쥐었습니다. 곽 주사가 판을 깔았으니 내가 판을 뒤집겠다. 분이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춘덕의 눈에 촛불보다 밝은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춘덕의 계획은 세 갈래였지요. 첫째, 곽 주사와 관아, 이방의 결탁 증거를 모은다. 둘째, 가명에 직소한다. 셋째, 그 전에 상단을 지킬 울타리를 만든다. 춘덕은 먼저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태 동안 정직하게 거래하며 쌓은 인연이 이때 빛을 발했지요. 최 대방에게 찾아갔습니다. 대방 어른,
저를 도와주십시오. 최 대방이 팔짱을 끼고 한참을 들었지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강마님, 곽 주사 그 자가 강경까지 손을 뻗는 건 나도 불쾌하오. 그 자가 커지면 우리 강경 상인들도 위험해지지. 그러면 힘을 보태겠소. 이 대방과 박 대방도 뒤를 이었지요. 곽 주사가 강경포구까지 세력을 넓히는 것은 기존 상인들에게도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의 신용이 울타리가 되어준 것이었지요. 칠보기가 찾아왔습니다. 마님, 곽 주사 놈이 관아 이방한테 매물 준 거 제가 봤어요. 봤다니? 밤에 이방 집 뒷문으로 금 보따리를 들여보내더라고요. 갓을 깊이 눌렀었지만 걸음걸이가 곽 주사 틀림없었어요. 왼팔을 뒤로 빼고 걷는 버릇이 있잖아요. 순덕이 칠보기의 어깨를 잡았지요. 칠보가 증인으로 서줄 수 있겠느냐? 칠보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님이 품삯 안 밀린 유일한 사람인데요. 당연하죠. 분이도 제 몫을 해냈습니다. 공주에 가서 윤진사 댁의 타인들을 수소문했지요. 나흘을 돌아다닌 끝에 부엌댁이었던 막순이를 찾았습니다. 막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소인이 분명히 봤습니다. 연홍이 곽 주사에게 대감댁 문서를 건네는 걸요. 어디서 봤느냐? 별채 뒤 담장 밑에서요. 보름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연홍이 곽 주사에게 보따리를 건네는데 그 안에 땅 문서, 노비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보따리가 열려 있었거든요. 바람에 종이가 펄럭였는데 소인이 글자를 읽을 줄 알거든요. 분이가 막순이의 증언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짜고 윤진사 댁을 통째로 삼키려 했다는 증거였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장부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지요. 곽 주사가 윤치문에게 돈을 빌려주며 매긴 이자 달에 3할. 이것은 국법이 정한 이자 한도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14년간 적어온 윤진사댁 재산 변동 기록에 그 이자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속여도 숫자는 못 속인다. 증거가 모이자 순덕은 충청 가명으로 향했습니다. 가명까지 이틀 길이었지요. 순덕은 자적색 저고리에 감색 치마를 갖춰 입었습니다. 은장도를 차고 머리에 산호 비녀를 꽂았지요. 더 이상 쫓겨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강경포구 강씨 상단의 대방마님으로서 가명문을 두드렸지요. 감사 앞에 꿇어 앉은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 대감 공주관하의 이방이 사채꾼 곽 주사와 결탁하여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있사옵니다. 감사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증거가 있느냐? 순덕이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 장부에는 곽 주사가 윤 진사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에 3할, 이것은 국법이 정한 이자 한도를 넘은 것입니다. 감사가 장부를 받아들었지요. 빼곡한 숫자 앞에서 감사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법이로구나. 순덕이 다음 증거를 올렸습니다. 칠보기가 목격한 뇌물 내역서, 막순이의 증언 기록, 연홍과 곽 주사의 미르 증거. 하나씩 올릴 때마다 감사의 얼굴이 더 굳어졌지요. 이방의 세금 장부 조작 증거도 있사옵니다. 마행수의 체납 기록은 이방이 꾸며낸 것이옵니다. 감사가 탁자를 쳤습니다. 당장 공주관하를 조사하라.
가명의 포졸 30명이 공주로 내려왔습니다. 춘덕도 함께 갔지요. 분이와 칠복이 최대방까지 뒤를 따랐습니다. 관아 마당에 자리가 깔렸지요. 감사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포졸들이 양옆에 도열했지요. 공주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관아 밖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는 날이었지요. 마치 하늘도 이 심판을 지켜보려는 듯했습니다. 관아 이방이 끌려 나왔지요. 세금 장부 원본과 대조하니 마행수의 체납 기록은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이방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요. 살려주십시오. 곽 주사가 시킨 것입니다. 내 놈이 관리로서 관의 장부를 조작하고 매물을 먹었으니 그 죄를 남에게 돌릴 수 있느냐. 이방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곤장이 내려지기 시작했지요. 80대 관아 마당에 비명이 울렸습니다. 이방은 곤장을 맞고 나서 파직당한 뒤 유배형을 선고받았지요. 다음은 곽 주사의 차례였습니다. 포졸들이 곽 주사의 집을 뒤져 끌고 왔지요. 검은 명주 두루마기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습니다. 소매 안에 감춰둔 차용증서 묶음이 관아 마당에 쏟아졌지요. 수십 명에게 달에 3할, 4할의 고리대금을 놓은 기록이었습니다. 곽 주사가 끌려 나오며 악을 썼지요. 이건 합법적인 거래요.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뿐이요. 춘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곽 주사 국법에 이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곽 주사가 이를 악물었지요. 너 감히 나를. 감히가 아니라 마땅히입니다. 춘덕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구경꾼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요. 저 여인이 강경포구 강대방이래. 곽 주사에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속이 다 시원하구만. 춘덕이 마지막 증거를 내밀었지요. 분이가 공주에서 구해온 서찰이었습니다. 연홍이 곽 주사에게 보낸 편지. 윤 진사가 이번 판에서 3,000냥을 잃도록 해주세요. 나머지 절반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도박판을 조작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결정적 증거였지요. 곽 주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춘덕의 목소리가 차분했지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14년의 인내와 이태의 분노가 단단히 눌려 있었습니다. 곽 주사의 무릎이 꺾였지요. 검은 가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관아 밖 구경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감사가 선언했습니다. 곽 주사는 고리대금 위반, 도박장 운영, 관리 매수, 재산 편취죄로 전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 3,000리에 처한다. 곽 주사가 포졸에게 끌려가며 돌아보았지요. 순덕을 향한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요. 곽 주사의 검은 두루마기가 관아 문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공주 땅에서 곽 주사의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연홍도 끌려왔습니다. 분홍빛 비단 저고리가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교태 어린 눈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곽 주사가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서찰은 연홍의 글씨였지요. 글씨를 대조하니 한 획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홍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감사가 물었습니다. 이 서찰을 내가 쓴 것이 맞느냐? 연홍이 고개를 떨고 왔지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의 눈이 서늘해졌지요. 사대부 가정의 첩으로 들어와 사채꾼과 짜고 가산을 탕진케 하였으니 그 죄가 무겁다. 관비에 처한다. 비단 저고리를 입고 가마를 타던 여인이 삼배옷을 입고 끌려갔지요. 연홍이 끌려나가며 순덕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순덕에게서 안방을 빼앗고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 그 여인의 눈에서 교태 대신 두려움만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관아 밖에서 누군가가 혀를 찼습니다. 제 욕심에 눈이 멀면 저렇게 되는 법이야. 그리고 윤치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끌려왔다고 해야 맞을 것이지요. 한때 훤칠하고 준수했던 양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지요. 도포는 해져서 속이 비쳤고 갓은 반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맨발에 때가 끼어 있었지요. 300마지기 논밭은 한 떼기도 남지 않았고 여든 칸 기와집은 곽 주사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윤치문이 순덕을 보았지요. 순덕도 윤치문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자적색 저고리에 은장도를 찬 순덕과 걸레 같은 도포를 걸친 윤치문. 세상이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윤치문의 입술이 떨렸지요. 순덕아.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덕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서방님, 예전에 제가 물었지요. 곳간이 텅 비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윤치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윤치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곽 주사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가 윤 진사댁에서 빼앗은 논밭과 집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했지요. 감사가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강대방, 본래 윤 진사댁 재산이요. 어찌할 것이요? 순덕이 대답했지요. 감사대감, 제가 그 재산을 인수하여 상단 운영에 쓰겠습니다. 대신 윤 진사와 그 어머니의 생활비를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순덕이 관아 마당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 박씨가 군중 사이에 서 있었지요. 친척 집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지요. 순덕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님. 박씨가 순덕을 바라보았지요. 주름 깊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순덕아, 내가 해냈구나. 어머님,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박씨가 고개를 저었지요. 불효는 내 아들이 한 것이다. 너는 이 집안의 은인이야. 박씨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시집 보내던 날 밤 뒷방에서 잡아주었던 그 손과 같은 힘이 있었지요. 부디 잘 살 거라. 내가 잘 사는 것이 이 늙은이에게는 가장 큰 효도다. 순덕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관아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여인이 전 남편의 노후까지 책임지겠다니. 보통 배짱이 아니야. 대인배로구만. 남편한테 쫓겨나고도 원한을 품지 않은 거야. 참 대단해. 마행수의 객주도 봉인이 풀렸습니다. 세금 체납이 조작이었음이 밝혀졌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마행수가 다시 객주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고맙다. 행수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아비가 남겨준 거다. 장부 한 권과 장사꾼의 피. 마행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더 지났지요. 순덕의 강씨 상단은 강경포구를 넘어 전주, 대구, 한양까지 거미줄처럼 뻗어나갔습니다. 소금, 곡식, 면포, 약재, 젓갈. 조선 삼남의 물산이 강씨 상단을 거쳐 흘렀지요. 사람들은 순덕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선의 대방마님. 어느덧 순덕의 나이 39이 되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강경포구 객주 앞 배롱나무에 꽃이 필 무렵이었지요. 문 앞에 거지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가 달려와 말했지요. 마님, 문 앞에 거지가 하나. 순덕이 나가 보았습니다. 거지가 고개를 들었지요. 윤치문이었습니다.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도 술값으로 다 탕진하고 결국 거리로 나앉은 것이었지요. 마님. 아니, 대방마님. 한 끼만 먹여주시오. 순덕이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의 남편이었지요. 사내대장부가 돈 걱정을 하다니 그건 상놈이나 할 짓이다. 그렇게 큰 소리치던 사내가 한 끼 밥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몸을 낮추어 윤치문의 눈높이에 맞추었지요. 들어오십시오. 윤치문이 눈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이었지요. 상단 뒤편에 빈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윤치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지요. 미안하다, 순덕아. 순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곳간이 텅 빈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빈 곳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에 윤치문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지요. 그날 저녁 순덕은 객주 2층 난간에 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강 위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강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덕이 품속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펼쳤지요. 저쪽에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장사는 물길을 따르고 물길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은 믿음을 따른다. 그리고 한 줄 아래 따라 장사꾼은 길이 막히면 물길을 바꾸는 법이다. 순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지요. 장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석양빛이 순덕의 얼굴을 물들였지요. 이태 전 빈손에 보따리 하나 들고 대문을 나서던 여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조선 삼남 제1의 대방마님이 서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배롱나무 붉은 꽃이 피 강물 위로 흩날렸습니다. 예로부터 이르기를 곳간이 비면 사람 마음도 빈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지요.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빈 곳간이 아니라 빈 마음이었습니다. 채울 의지가 없는 마음, 지킬 신의가 없는 마음, 일어설 용기가 없는 마음. 강순덕이라는 여인은 빈손으로 시작하여 조선을 뒤흔들었지요. 그녀의 무기는 장부 한 권과 신의 하나뿐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말했지요. 사람은 속여도 숫자는 못 속인다고. 그 가르침 하나가 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돈은 아끼기만 해서는 늘지 않고 흘리기만 해서도 안 되는 법이지요. 흘릴 곳을 아는 자, 사람에게 쓸 줄 아는 자, 약속을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돈은 물처럼 흘러들어오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